어른으로 산다는 것. 혼자 휘리릭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어제 읽으면서 또 괜찮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상처는 페이지 106페이지고요. 상처는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다. 학생 실습을 할 때의 이야기다. 제가 무척 공감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학생 실습을 할 때의 이야기다. 수학과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왔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뒤로 어른들 5-6명이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이가 말을 안 한다고 했다. 조금 발달이 늦어서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내 둘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단어 몇 마디 외에는 통 말을 안 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5대 독자였다. 아이의 집은 증조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 둘과 같이 사는 대가족이었다. 아이에 관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느라 외래는 시끌벅적했다. 한참 아이를 진찰하던 과장님이 웃으셨다.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5대 독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옆에서 시중 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무얼 원하는지 바로 알아차리고 대령하고는 했다. 과장님 말대로 아이는 말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가만히 있어도 주위 어른들이 자신의 표정을 읽고 척척 다 해주는데 굳이 말하거나 소리내어 울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 아이처럼 모든 것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아이 스스로 어떤 것이든 배우고 경험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일 아이가 계속 그런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25년 전쯤 그 유치원에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너무 심각한 거죠. 애가 사람을 그렸는데 팔이 없다? 6살쯤 됐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름도 기억나요. 최성규. 그래서 어머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이 죄다 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렸는데 죄다 없었던 게 아니라 본인한테 팔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렸는데 팔이 없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근데 그 어머니도 병원에 가시지 않고 왜 상담을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의사도 아니었으면서 팔이 필요 없네요. 이 아이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신체기관이 빠지게 그린 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제 저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전문의도 아닌 저도 그 그림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는 집에서 다 해주는 아주 귀한 아이구나. 네, 귀한 아드님이셨어요. 그 아이도. 지금 30이 넘으셨겠네요. 25년 전이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상처를 받는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도 상처를 입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말고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안전하게 있고 싶고 또 나만의 자율성을 지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욕구들은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충돌하면서 상처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상흔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며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사실 상처와 상실은 우리 삶의 하나의 조건이자 결과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입히며 살아간다. 상처 없는 삶은 앞에서 소개한 아이처럼 우리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손등에 긁혀있는 작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때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커다란 상처까지 순간순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더 큰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그 균을 약화시켜 몸에 주입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예방주사처럼 작은 상처나 상실은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 큰 상처나 상실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과정이다. 저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어제. 자면서 읽으려고 펼쳐서 읽는데 너무 주옥 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꼭 읽어서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장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과정이다. 저는 오래전에 이미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그 설레임? 그런 감정으로 어른을 시작하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친숙했던 것들과 이별하고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른다. 이러한 성장통은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 꼭 겪고 넘어야 할 산이다. 그 산을 넘은 뒤에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실 말고도 종종 예기치 않았던 상실을 겪기도 한다. 이사를 간다든지 부모와 이별을 한다든지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또는 질병으로 건강이나 신체의 일부를 잃는 고통과 불행을 겪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과 이상을 잃거나 자존감이나 자신감, 가치관을 상실하기도 한다.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자신이 뿌리박았던 문화나 세계적 지도자나 예술가, 영웅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 전쟁터나 전쟁이나 테러,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애도하는 가운데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다. 예측하지 못한 크고 작은 상실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피와 눈물이 멎으면서 찢어진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그 새살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다. 모든 상처나 병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신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사실 모든 의학적인 치료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보호하며 우리가 가진 자연 치유력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자신의 힘을 발견한다. 그리고 상처를 이겨내고 새살이 돋으면 시련을 이겨낸 자신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생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극복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처에는 흉터가 남는다.
그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내 딸아이는 어릴 때 심장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아이의 가슴에는 그때의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다. 딸아이는 그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는 상처 때문에 우울해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말해주었다. 그 흉터는 바로 네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징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수술을 견뎌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난 네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연 치유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또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경험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세상을 사는 힘이 된다. 상처는 치유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힘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한동안 고통 속을 헤매며 그것을 찾아 방황한다. 그러나 그것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념한 뒤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와 그것이 떠난 빈 공간을 메우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창조성이 일깨워지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심금을 울리는 멋진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새로운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거나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등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이나 발자취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물론 어떤 상실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전쟁에서 총상을 입고 왼팔에 마비가 온 세르반테스는 그 슬픔을 건강하고 활동적인 돈 키호테를 만들어냄으로써 창조적으로 승화시켰다. 또 수련 연작을 그린 화가로 유명한 모네는 그 수련을 그릴 때 퇴행성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고 겨우 빛만 희미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잃은 시기였다. 이들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이나 신체적 기능의 상실을 창조적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나 천재는 무수히 많다. 물론 상처를 통해서만 창조성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상실과 상처를 입고 무너져 버리는 것도 자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저앉아 한탄만 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잃게 된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가만히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삶이란 무엇인지 예측 불허하고 불공평한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속삭임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우리 자신이요. 상처를 통해 강해지는 것도 바로 자신이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도 자신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어조사 하나 탈락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네요. 한글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제2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세 번째 챕터네요. 어른 노릇, 그 어려움에 대하여. 노래 가사의 패러디 같은데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른 노릇 힘들죠.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은
한 사회에 신뢰할 만한 권위를 가진 어른이 없을 경우 그 사회가 어떻게 후퇴해가고 악마적으로 되어가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비행기 사고로 외딴 무인도에 아이들만 남게 되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문명사회를 만들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차츰 무자비한 야만 사회가 되어간다. 소년 랠프는 봉화를 올려 구조를 기다리고 서로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 알 뿐 그러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한다. 자기중심적이며 순간적인 만족만을 쫓는 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잔인하고 악마적인 속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그는 점차 야만성을 드러내어 나중에는 마구 살육을 행하는 괴물이 되어간다. 아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년은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뚱뚱한 소년이다. 돼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 아줌마라면 어땠을까? 라며 방법을 생각한다. 섬에 모였을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자신들을 돌보고 보호해줄 어른을 찾지만 섬 안에는 자신들 뿐이며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런 아이들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이 책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밑줄 치고 싶은 글귀가 너무 많았어요.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저는 책을 정하는 기준이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 아니고요. 도서관에 가서 제목에 이끌려서 골라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표지를 볼 수는 없어요. 도서관엔 이렇게 세로로 꽂혀 있잖아요. 오로지 제목으로 끌리는 제목을 집었는데 너무 책이 좋아요. 이런 아이들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한 아이가 캄캄한 밤에 언뜻 본 괴물 같은 무엇인가가 아이들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다. 돼지는 야만적으로 변해가는 아이들에게 소리친다. 대체 우린 뭐야? 사람이야 동물이야 야만인이야? 어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멧돼지 사냥이나 하고 불은 꺼트리고 이 꼴은 또 뭐야? 돼지는 어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고 외친다. 어른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어른들은 사리에 밝아. 어른들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 모여서 차를 마시고 토론을 하지. 그러면 만사가 제대로 돌아가게 돼. 아이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가 랠프는 절망적으로 소리친다. 어른들은 어떻게 할지 알려주기만 한다면, 어른들이 어떻게 할지 알려주기만 한다면, 무슨 신호라도 보내준다면,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안심시켜주고 곧 아침이 온다고 알려주는 어른이었다. 그러나 섬에는 어른이 없었고 극한 공포에 시달리다 미쳐버린 아이들은 서로를 죽이게 된다. 그러다 잭 편의 아이들이 랠프를 죽이려고 추격전을 벌일 때야 자신들을 구하러 온 해군 장교 즉 어른을 만난다. 그리고 너희들 뭘 하고 있니? 라는 어른들이 말해 비로소 자신들이 한 행동을 돌아보고 아이로 돌아가 울음을 터뜨린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비롯한
다양한 힘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안팎에 널려있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상대를 보호하면서 세상을 좀 더 재미있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른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네, 저도 울타리 역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울타리도 울타리 나름이더라고요. 정말 팔로 툭 치면 스르르 넘어지는 예전에 시골에서 봤던 그런 울타리 같은 부모는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3명이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른은 아이들이 헤매고 있을 때 올바른 조언을 해주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통제하며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친다. 아이들이 바라는 어른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어른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을 빤히 아는데도 야단치는 어른이 없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아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밖으로 터뜨려 버린다.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은 외부 세계나 다른 사람들이고 아이들은 그 위험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결국 세상은 선과 악이 극단으로 나뉘게 되고 고삐 풀린 충동성과 공격성이 넘쳐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설 파리대왕이다.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독서를 무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흔히 어른이 없어 제멋대로인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한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되죠. 정말 나이만 먹은 어른이 있으면 그 집안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집안의 어른은 구심점이 되어 가족을 뭉치게 하고 가족들 사이를 돈독하게 하며 가족의 산 역사가 되어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에 연결시켜준다. 어른들은 가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대상이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찾아가 의논할 수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준다. 그렇다고 어른이 항상 완벽하며 강한 것만은 아니다. 앞서 얘기했듯 어른도 때로는 고뇌하고 힘들어한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화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늘 완벽하고 빈틈없어서 따라가지도 못할 것처럼 보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주 우스운 실수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어 한층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다. 저는 학문적으로 깊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허술하다. 엄마는 허당이다. 조금은 만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된다 하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나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자존감이 더 생길 수 있게 조력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부모 밑에서 그렇지 않나요?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 발을 내디디기가 어디까지 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완벽함을 너무 보이면 경직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정돈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너무 완벽한 부모는 아이한테 숨구멍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은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규칙을 만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법을 가르친다. 또 때로는 운동이나 놀이를 함께 하면서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가족들 내면에 억제되어 있는 위험한 충동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부분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못 가지고 자랐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좀 안타까워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들이. 그것들을 적절히 통제해 삶의 긍정적인 힘으로 이끌어가도록 알려준다. 이런 어른이 없는 집은 선장이나 항해사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배와 같다.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어른이 없다면 배가 풍랑이나 폭풍을 만났을 경우 파도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른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른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21세기는 당장 내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든 시대다.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 엄청나게 쏟아지며 그것을 누가 먼저 쥐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그래서 삭막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쪽으로 내몰다 보니까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정말 빛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막연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또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알고 있던 과거의 지식과 정보들은 쓸모없어서 버려야 할 것으로 취급받기 일쑤다. 심지어 빨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앞서가기는커녕 뒤처지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런 가운데 어른들의 지혜와 삶의 경험까지도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괜히 어른으로서 충고하러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고 망신만 당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도 선뜻 어른 노릇을 하려 들지 않는다. 아니, 요즘은 오히려 어른들이 젊은이의 취향에 맞추고 젊은이처럼 행동하려 애쓴다. 이런 노력들이 젊은이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세대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네, 저도 아이들과 조금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거를 배우는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의 어른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완고한 성향의 어른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동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거에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듯 나이 든 것 자체가 아예 놀림감이 되어버리는 데 있다. 이를테면 고등학생 몇몇이 골목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른이 그들을 말리기는커녕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골목을 빙 돌아서 간다는 식이다. 이처럼 어른이 점점 어른다움을 잃어가고 어디에도 중심을 잡아줄 어른이 없는 사회는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게 된다. 어른이 없는 사회는 어쩐지 불안하다. 저는 이 골목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개들 담배를 피우는 지금 어른들, 기성세대들을 보면요. 성인이 되어서 배운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거의 이 시절에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배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아직 흡연을 하진 않는데 가끔 담배 피우는 친구랑 어울려 있다 보면 담배 냄새가 이제 배워서 들어오잖아요. 너 담배 피냐? 이러면서 막 일장연설을 해요. 이제 본인은 끊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시작하는 거고, 안 피웠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못하게 막아요, 되려. 그래서 훈수를 두기에 나는 떳떳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빙 돌아가거나 그러는 성향은 아닌데 과연 내가 그렇게 훈수질을 할 만한 어른인가 라는 생각은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담배 15갭이 15갑이라고 했나요? 갭이라고 했나요? 그만큼 피우는 거랑 동량이래요. 과연 어떤 게 우리 몸에 해로운 건지. 물론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목적 없이 장수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훈수를 줄 수 있는 어른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정상은 아닐 거예요. 121페이지.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당신에게. 제목들이 하나하나 주옥 같네요, 저한테는.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재훈 씨는 몸은 피곤한데도 금방 잠이 들지 않아 한참 뒤척였다. 낮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였다. 그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옆 동료의 얼굴빛이 살짝 변했다. 동료는 곧 아무 일도 아닌 듯 평소처럼 대했지만 왠지 전보다 쌀쌀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일 회사에 가서 그 동료와 마주치면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괴로웠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재훈 씨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썼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았다. 어쩌다 동료가 무뚝뚝하게 대하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는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무뚝뚝하게. 저희 엄마의 처벌법은 투명인간 취급하기였거든요. 자꾸 엄마 얘기를 꺼내서 엄마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제가 저희 케이스를 많이 얘기해요. 무뚝뚝하고 저는 마치 없는 사람인 양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제가 어릴 때 커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누군가가 무뚝뚝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맞아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그 상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이라 자신의 실수를 참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건 모욕이라고 생각해 더더욱 견디지 못했다. 저도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누구한테 점검받는 게 되게 힘든 유형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많이 내려놨죠. 어차피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혼자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재훈 씨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사나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면 안심하고 능력을 발휘해 일을 잘 해냈다. 저도 이런 게 편한 것 같아요. 특히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줄 때는 능력을 120% 발휘하기도 했다.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해주면 불안해요.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자기 점검이 이제 발동돼서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위로부터 막연한 일이 주어지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결정장애인 거죠.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늘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길 원했다. 결정장애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라는 말을 함부로 거기다 붙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저도 장애아를 키우지만 꼭 그렇게 예민하게 나를 세워서 장애라는 단어가 금기어처럼 그렇게 되는 것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금기어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랬을 때 우리가 비유법으로 쓰는 거지 정말 장애여서 장애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닌데 그걸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 싶어서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흔히 말하는 결정장애인 거죠. 그렇다고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이런 문제로 그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유형이 됐나요? 뭔 일이든 오래는 못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한 일은 엄마 역할밖에 없어요. 아내 역할도 중간에 그만뒀고요. 딸 역할도 오래 했네요. 그 외에는 한 직장에 10년 이상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의 핑계도 있었고 출산의 핑계도 있었지만 과연 그게 이유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걸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요즘까지도 듭니다. 입사한 뒤 두세 달 열심히 일하다가도 금세 지치고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회사를 그만두곤 한다. 완전 제 유형인데요.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재훈 씨는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금세 삐졌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여자친구에게서 바로 문자가 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다. 여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도. 결국 지쳐버린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재훈 씨는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절실히 원했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고 좋아했다. 그러나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귀찮게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금방 실망해서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늘 외로웠다. 저는 외롭지는 않습니다. 재훈 씨의 부모님은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어린 그에게 너 때문에 산다. 너만이 내 희망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저랑은 반대네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말은 절대 나는 엄마가 됐을 때 하지 않으리 다짐을 했었죠. 그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자기 탓이고 그래서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자신에게 실망해 집을 나가버릴까봐 불안해서 집에 오면 엄마가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랑은 반대네요. 저는 차라리 엄마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 탓이 아닌데 왜 나를 탓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를 결혼시켰던 게 아니라 결혼을 한 후에 제가 태어난 건데 왜 나한테 이런 핑계를 뒤집어 씌울까? 어린 나이였었는데도 되게 좀 엄마 입장에서 보면 좀 싸가지가 없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왜 내가 원망을 들어야지?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안 계시면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요. 그나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험에 대한 공포가 생겨 결국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의 연속일 것만 같았다. 재훈 씨는 책임지는 일을 꺼려했다. 자신이 나쁘고 모자란 아이여서 결국은 일을 망칠 것만 같아서였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는 완벽하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안녕하세요. 땡큐슈즈님. 좋은 아침입니다. 부족한 자신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 버릴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재훈 씨처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당신, 혹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사랑받지 못해 너무도 무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50%가 당신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20%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대성공이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간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50%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무미건조한 관계고 30%가 나를 좋아하고 20%가 나를 싫어한다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책임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두렵다고 회피하려고만 들면 당신의 인생은 주인을 잃어버린다. 재훈 씨처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남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다. 지금껏 재훈 씨 인생의 주인이 그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이었다. 그래서 그의 행복과 불행마저 타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책임을 회피한 대가는 그렇게 너무도 컸다. 사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어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대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할 권리를 얻는다. 그러므로 책임감은 내 소중한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내 감정과 느낌과 행동 하나하나를 믿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어야 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들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저도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면서 키웠어요. 너한테 관심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남일은 3일이야.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거죠.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가끔의 실수는 당신을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고 친근하게 만든다. 더불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오늘 당신의 인사를 받지 않은 상사는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네, 확실하죠. 부부싸움. 그 상사도 그 부부싸움을 출근길에 내려놓지 못하고 오신 분이네요. 나약한 인간인 거죠. 자기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당신 탓이 아닐 가능성이 98%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 배우자도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저보고 왜 인상 쓰고 말하냐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감정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표정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나한테 표정이 그래? 그런 말로 이제 표정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어와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런 표정을 하냐? 이렇게 이제 걸어오죠. 그러면 이제 본질,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는 이제 뒤로 가고 이제 그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늘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만일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라면 이유를 물어보면 된다. 그러게요. 왜 그래?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왜 나한테 짜증이야? 이렇게 먼저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시하라.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이다. 사랑받지 않아도
꽤 행복해요. 진지한 관계를 싫어하는 당신에게. 저는 너무 진지한 관계를 원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피터팬처럼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고 쾌활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정환 씨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장난을 좋아하는 그의 생활 신조는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그는 만년소년 혹은 철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말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 잘생긴 얼굴에 사람들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의 눈빛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주위에 늘 사람이 많다. 그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씩 특이한 행동으로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아주 좋은 재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의 별명은 카사노바다. 쉽게 실증 내기를 잘하고 진지하고 심각한 관계를 싫어해 한 여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위험한 남자군요.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제가 다른 데서 라이브로 책을 읽다가 오늘은 인스타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라이브가 중간에 끊겨서 그거를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리는데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열었어요. 20대 후반인 정환 씨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도 다녀봤지만 한 곳에 얽매이는 게 싫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게 싫어서 그만두었다. 저처럼 인내심이 없군요. 그래도 그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내일 생각하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루기 일수다. 그러나 멋있고 대범해 보이는 정환 씨도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다. 언뜻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딱히 친한 친구는 없다. 아니,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어차피 사람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지해서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끔씩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는 이 감정을 피하려 더 재미있는 것, 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닌다. 저는 많은 사람을, 특히 마트 갔다 와도 되게 피곤해요. 많은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피곤하더라고요. 정환 씨는 부모님이 모두 교수인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바빠서 아들과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부모님은 미안한 마음에 그의 요구는 뭐든 다 들어주었다. 물론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아들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는 이제껏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자라왔다. 부모님은 그가 유학을 다녀오면 철도 들고 뭔가 큰 일을 하리라는 기대로 지금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인간은 없더라고요. 무슨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는 한. 그러나 정환 씨가 정작 바란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었다. 부모님이 자기와 같이 놀아주고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며 잘못했을 때 꾸짖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사랑을 돈으로 대신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 한편이 늘 불안하고 허전했다. 문제는 그가 절실히 원했지만 갖지 못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떠나보내지 못한 데 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행복한 어린 시절을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부모의 보살핌 아래 맘껏 뛰놀던 어린 시절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떠나보낸다. 물론 저도 이런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행복한 어린 시절이 없어서 이렇게 삐딱하게 됐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문제이긴 한데요. 한참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될 때 굉장히 우리는 돈 벌려고 바쁘잖아요. 집도 늘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조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가족화돼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꼰대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그러니까 서로 조력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어머니로서 선을 넘어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냥 앓느니 죽지 하면서 내가 독방 육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집살이는 하지 않으련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애는 못 봐준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손 귀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아들만 여섯이라 징글징글하다는 집안에 막내로 시집을 가서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좀 많이 낳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 좀 낳아라. 그러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지 못한 그는 오히려 그 꿈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래서 정환 씨는 친구 사이나 직장에서도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꿈꾼다. 그 안에서 자신은 무슨 일을 해도 사랑받는 아이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호하는 어른이어야 한다. 그처럼 외롭고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지금이라도 보상받으려는 그는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계약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뜻대로 일이 안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에 분노하며 관계를 끊어버린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환 씨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정환 씨의 부모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아들의 모습만을 보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짓 자아를 발달시켰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가볍게 행동하고 가벼운 관계만을 쫓아왔다. 저는 이렇게 가벼워지려고 하기보다 제 공간으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예리하신 분들은 그 가벽을 느끼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서 제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가볍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가벼워지고 싶은데 외롭고 상처받기 쉬운 그의 참 자아를 마음 깊이 숨겨둔 채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정환 씨는 그걸 버림받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상처 입는 게 두려워 더욱 두꺼운 갑옷을 입고 사람을 만난다. 일부러 더 가볍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가벼운 척하는 갑옷을 입었네요, 이분은. 저는 두꺼운 갑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보이니까. 제 또래들은 못 읽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당신도 정환 씨처럼 상처 입기 두려워 진지한 관계가 싫다며 애써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극과 극이네요. 저는 상처 입기 두려워 진지한 관계를 안 맺는 게 아니라 진지한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벼운 사람은 아예 제 관계 속에 넣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의 관계. 그렇다면 무엇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참 자아와 마주할 용기다. 그래서 내가 많이 외롭고 사랑을 바라던 아이였구나. 지금도 그 아이가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한다. 사랑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솔직해지는 것이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으면 된다. 내가 상처받기 쉽듯이 다른 사람도 상처받기 쉬운 존재니까. 당신은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신은 외롭다. 외로움 없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정도로 외롭다. 외로움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정도로 외롭다. 이제라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외롭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눌러 왔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당신의 감정은 정상이다. 단지 좀 더 슬프고 좀 더 화가 났을 뿐이다. 더 이상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관계에는 위험이 따른다. 한 곳에서 실패했다고 다른 곳에서도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진지함도 필요하지만 때론 가벼움도 필요하다. 더 이상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서 가벼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가벼움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 정신분석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사회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아이고, 힐링 타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권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당신에게. 네, 저 권위 싫어합니다. 피터팬은 화가 나면 매우 잔인해진다. 후크 선장을 이기고 배를 차지한 피터는 후크의 옷을 입고 후크보다 더 잔인하게 선원들을 대한다. 피터의 분노는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아슬아슬하다. 마찬가지로 피터팬을 닮은 사람들은 때로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 강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한다. 그래서 그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반항한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반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반항했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반항한 시기가 제가 40이 됐던 때 그 해였어요. 엄마가 사춘기도 아닌 게 반항한다고 저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억울함이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우리 부모님은 꼭 어린애 같고 유치해요. 그분들이 행동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욕이 나와요. 그래선 안 되는데.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 자랑하기 좋아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아버지. 오히려 딸이 자신을 보호해주길 바라는 소녀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혜영씨의 말이다. 어머니는 그녀의 오빠에게 유난히 집착했고 오빠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다. 반면 딸인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해나가길 바랐다. 그래서 혜영씨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힘든 내색을 하면 어머니가 그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냐? 며 화를 냈기 때문에 그녀는 내색조차 하지 못했다. 더구나 오빠는 그녀를 우습게 여기며 괴롭혔다. 혜영씨는 어려서부터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다. 그런 그녀는 도리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사회 일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가슴에서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뒤 소위 운동권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싸움닭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다 보니 공부는 뒷전이었다. 게다가 뜬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떤 일을 자신의 주장대로 이루어졌을 때조차 성취감보다는 늘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도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요. 허전함이 늘 따라와요. 그녀는 이 사회가 송두리째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썩은 사회를 바꾸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녔다. 적극적이시네요. 저는 외면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나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혜영씨의 분노심은 실은 무능하고 비겁한 부모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억눌려 있던 부모에 대한 원망과 화가 불합리한 사회로 향한 것이다. 그녀는 그 사회를 파괴하고 어릴 적부터 꿈꾸어 오던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그녀가 오빠에게 빼앗겨 갖지 못했던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영원히 사랑받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자신의 성향에 대한 죄책감이 늘 혜영 씨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권위적인 사람을 아주 싫어했다. 아예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권위는 그녀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했던 부모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혜영 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분노를 똑바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났으며 외로웠는지를 솔직하게 느끼고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 화가 날 때는 합리적이고 마땅한 분노와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서 오는 분노를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분노는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파괴하려 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하족의 추장인 큰 참나무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지나가 버려 막을 수 없는 일에는 분노해서는 안 된다. 말처럼 되진 않죠. 이 세상에는 성숙한 어른들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혜영 씨처럼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 대부분이 어른과 권위를 동일시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싫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어른은 제가 어른을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 나를 싫어하겠구나. 내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봤던 그 창으로 저도 다시 세상을 보여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의 어른은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일 확률이 높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혜영 씨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잘못된 권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혜영 씨는 과거에 갇혀 있다. 그녀는 과거의 한풀이를 하느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분노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변과 자신을 다 파괴해버린다. 그러므로 그녀 자신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분노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과거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세상에는 불합리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부모님도 단점을 가진 인간이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듯이 부모님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저는 분노를 이제는 누그러뜨렸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엄마들과 얘기하려고 되게 많이 그런 장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물론 꼰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 손해더라고요. 그런 속상한 느낌들이 너무 뒤늦게 느껴져서 좀 제 부끄러운 얘기를 꺼내서라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모가 우리에게 준 상처 때문에 분노한다. 부모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직 분노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다. 저는 이제 분노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들어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이것도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겠죠. 상처받기 두려워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다. 네, 저 이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싶었어요. 엄마로부터. 미안했다. 그래서 분노를 못 사그러뜨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끝내 못 들었거든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 당신의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떠나고 싶지는 않네요. 모든 게 시시하다는 당신에게.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많이 좀 세상이 시시하다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일을 접할 때 환상 속에 접하는 게 아니라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시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석진 씨는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른다. 이것저것 해보긴 했지만 재미가 없고 그 일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만두곤 했다. 손재주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제법 일을 잘 해내지만 그의 가장 큰 고민은 한 번도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모든 일이 시시해 보였고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심드렁하고 재미가 없었다. 저랑은 좀 다른 성향의 시시함이네요. 석진 씨는 학교를 다닐 때도 딱히 좋아하는 과목이나 운동이 없었다. 머리가 좋아 많은 노력을 안 해도 성적은 좋았지만 장래에 대한 특별한 꿈은 없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아이들이 유치해 보였다. 자신은 그런 아이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노예처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빨리 깨우쳤네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되게 근시안처럼 살았죠. 살아봤자 결국에는 죽게 될 텐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이런 생각이 저도 깔려있긴 했었는데 근데 나름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이라는 게 남들 보기에 열심히가 아니라 항상 자기 검열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해놓고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노력하고 이렇게 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바람직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든 마지못해 하는 척만 했다. 저는 너무 진지해서 문제였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는 방안을 뒹굴며 성공해서 자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석진 씨는 한꺼번에 학원을 11군데 다닌 적도 있다. 부모님은 그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커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다. 아이고. 저도 학원은 안 다녔지만 저희 아이들도 학원을 사실은 못 보냈죠. 안 보낸 게 아니라 안 보냈다가 나중에는 보내달라고 하는데 못 보내는 상황이 됐어요. 무료로 가르쳐주는 데는 없잖아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잘 못 보거나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도 그의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회초리를 들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누이 강조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자신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석진 씨는 어머니의 기대처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임을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낙오자가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어머니 없이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린 그에게 세상은 피로와 권태로 가득 찬 곳에 불과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시시하게만 느껴졌고 그 일에 맞추어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하찮게 느껴졌다. 자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가 주는 의식주를 받아먹으며 언젠가 멋진 나비로 화려하게 부상할 날만을 꿈꾸고 있다. 불행한 청년이네요. 석진 씨는 주위의 기대와 간섭 등에 지쳐버린 상태다. 그는 어머니의 방식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법에 길들여져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맞춰 살아갈 뿐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그의 자아는 마음의 한 귀퉁이로 밀려나 숨을 쉴 수도 잘할 수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명령이 그를 채찍질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스스로 막아버렸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간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함으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다. 그처럼 성장이 멈추어버린 석진 씨는 모든 게 시시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세상 밖으로 나가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된다. 그런데 아이를 보호한다며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어제 어떤 글귀를 봤는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글귀네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도록 좀 내버려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과보호하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잘못된 모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지 못한 아이는 더욱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 게다가 부모의 지나친 기대 속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랐다면 그 사람은 무력감을 느낄 확률이 더 크다. 그래도 어제 제가 저희 아이랑 통화를 하면서 조금 너무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입생으로 학교로 갔는데 제가 즐기면서 그 때를 즐겨라. 엄마는 그 때를 못 즐긴 게 조금 미련이 남는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은 상위 30%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그래도 엄마한테는 잘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말했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항상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결정의 30%도 어디야 라고 그냥 저도 마음의 위안을 갖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즐거워 보여서 즐거움이 막 전화기를 통해서 그 목소리가 들려서 되게 저도 행복했어요. 그런 관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성인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타산지석으로 배워요. 쟤도 저렇게 즐기는데 나는 왜 못 즐겼을까 그 시절을. 그러면서 지금 나도 빨리 즐겨야 되겠다. 즐거움을 느껴야 되겠다. 나가서 뭘 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움을 느껴야 되겠다.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약간 의무감마저 생기더라고요. 기대만큼 특별하게 해내야 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할까봐 30%라고 했나 봐요. 모든 게 시시하다면 당신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일지 모른다. 석진 씨처럼 끊임없이 간섭하고 명령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완벽한 사람으로서 멋지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에 이물질처럼 자리잡고 있는 그 명령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항으로 모든 자극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단지 지쳐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시시한 사람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세상에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단지 조금 더 머리 좋은 사람, 조금 더 성공한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 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 또한 모두 평범한 인간이며 인생의 행복은 그 평범함 속에 있다. 당신은 이제껏 열심히 살아왔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단지 어디까지가 당신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간섭하는 사람의 생각인지 헷갈리고 있을 뿐이다.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설령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차단할 필요는 없다. 갑자기 이렇게 읽다가 길을 잃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 자신도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어 했다. 단지 지금까지 타의에 의해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 것뿐이다. 엇나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칭찬해 주어라.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당신의 느낌에 집중하라. 무언가를 느끼고 싶다면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온몸으로 부딪혀보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사소한 것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만 읽고 싶은데 다음 단락은 읽어야 되겠네요. 인터넷 페인인 당신에게. 인터넷 페인이 많잖아요. 충전이 부족하다고 해서 꽂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페인인 당신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에 맞닥뜨리거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딘가로 숨고 싶어진다. 저도 지금 숨고 싶었습니다. 그럴 땐 네버랜드를 찾아 그 안으로 숨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찾은 네버랜드는 진짜 현실이 아니라 인터넷 같은 가상세계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그곳은 그야말로 별천지다. 그렇죠. 원하는 모습으로 필터를 쓰고 변신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 피터팬들은 네버랜드를 찾아 사이버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다. 영민 씨도 그런 경우다. 올해 28살인 영민 씨는 컴퓨터 게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는 잠만 자고 해가 질 때쯤 슬슬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그 안의 세계로 푹 빠져든다. 평소 말이 없고 수줍은 영민 씨는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눈빛부터 달라진다. 누군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방해라도 할 것 같으면 금세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영민 씨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자수성가하여 사업으로 성공한 영민 씨 아버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서부터 가족들을 돌봐온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런데 영민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예민했다. 조그만 일에도 크게 놀라고 잘 울었다. 아버지는 사내놈이 저래서 어떡하냐 걱정하며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 했다. 자주 감싸주면 나약해진다고 안아주지도 않았다. 영민 씨가 성적이 떨어지면 심하게 야단쳤고 울면 사내놈이 운다고 매를 들었다.
그래서 영민 씨는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만 되면 긴장하고 무서움에 떨었다. 하지만 연약하고 의존적인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했던지라 영민 씨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쩔쩔매기만 했다. 영민 씨는 자신이 나약해 빠진 아이고 엄마를 힘들게 만드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해 친구도 몇 없이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다. 그러던 영민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공부를 소홀히 하고 외박하는 날이 많아졌다. 화가 난 아버지가 컴퓨터를 부수고 야단을 쳐도 마찬가지였다. 점점 아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반항심만 커진 영민 씨는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 지냈다. 성격도 거칠어져서 누가 잔소리라도 하면 화를 벌컥 내고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다. 영민 씨는 몸과 영혼이 따로 떨어져 사는 듯 했다. 그의 몸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그의 영혼은 사이버 세계를 떠다니고 있었다. 사이버 세상은 영민 씨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네버랜드였다. 현실에서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였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비참하고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해 사이버 세상이라는 네버랜드에 도착한 영민 씨는 그 안에서 날아다니며 후크 선장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천하무적 피터팬이 되는 것이다. 영민 씨처럼 인터넷 같은 가상 세계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현실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좌절을 통해 얻어진다.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따뜻해지지도 편안해지지도 배부르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현실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영민 씨의 경우 현실을 인정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그 현실에는 아버지처럼 무서운 사람들만 있고 자신은 그에 대해 대항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이 두려워 가상세계나 판타지에 빠져들수록 현실의 무게는 영민 씨를 짓누를 것이다.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부정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 물론 세상에는 영민 씨 아버지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영민 씨는 이제 그의 아버지처럼 무서운 사람들의 폭력에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또 판타지 속에서 아무리 영웅이 된다고 한들 그건 판타지일 뿐이다. 영민 씨처럼 비참하고 답답한 현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 가상세계로 빠져버린 당신. 아마도 당신은 살기 위해 가상세계에 몰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병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듯 찾으려고만 한다면 아무리 불행한 현실에서도 기쁨을, 행복을, 웃음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다. 그러니 그냥 손을 내밀면 된다. 도와줘 라는 말과 함께. 다음이 어른으로 산다는 것인데요. 읽어보고 싶은데 마침 짧네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노래 제목과 유사한 그 타이틀이 많은데요. 산다는 것 노래 있지 않나요? 7살 난 꼬마는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꼬마는 엄마의 하이힐을 신어보았지만 뒤뚱거리다가 그만 층계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꼬마는 많이 먹으면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잔뜩 먹었더니 배만 아팠습니다. 꼬마는 엄마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액세서리로 치장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엄마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나요? 기다려봤니? 아니요.
꼬마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 꼬마는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아이들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입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처럼 옷 입거나 치장하고 어른들의 행동을 아무리 흉내내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넓은 어른들의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망도 경험하고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으며 어른들이 그다지 힘이 센 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오면서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꼬박꼬박 받던 용돈이나 세뱃돈이 뚝 끊겼을 때, 더 이상 학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때, 부당한 일을 조목조목 따지게 되었을 때, 공중 목욕탕에서 욕조 안의 물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어릴 적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짐들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어릴 때는 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크게 성공하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성자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그 시절에는 비록 불확실하고 불안했지만 앞으로 자신이 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실제 모습은 꿈꾸던 것과 차이가 많다. 저는 꿈꾸지 않고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유년 시절이 가정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아빠 대신 되게 많이 의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른이 언제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라는 단어를 요즘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어른이 아닐까? 어른이 돼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요즘 비로소 들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나 꿈 같은 거는 꿔보지 않아서 막연하게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하면은 현대작가라고 썼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그러나 어른이 된 실제 모습은 꿈꾸던 것과는 차이가 많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꿈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이 때의 달콤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어른으로서의 지혜와 힘을 가져도 또 어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건강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떠날 수도 있고 혼자 남겨줄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 늘 흔들리지 않을 자아 정체성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을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어른은 인생을 단순하게 봤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상 경험을 거치면서 여러 각도에서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도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한 어른은 양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능력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 헤쳐나가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며 이룰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안다. 건강한 어른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좌절에서 희망을 찾아내며 불완전함 속에서 감사와 용서를 배운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저 요즘 어른이 됐나 봐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완벽할 수 없어. 완벽하지 않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야 한다. 라는 사실을 조금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때론 승자가 되고 때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며 행복을 찾고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어린 시절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또 어떤 잘못도 용서받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릴 적의 기대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떠한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그런 세상이 허락된 건 아주 잠깐뿐이었다. 바로 아기였을 때다. 그 시절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곁에 있으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근데 저는 엄마가 그러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저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한한 책임감이었던 것 같죠? 정말 무한한 그냥 24시간 감시자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 필요하면 얼른 달려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랑이었을까? 생각은 안 드네요. 약간 의무감이 저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엄마니까 이렇게 해주어야지. 첫애 때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긴장하는 것처럼 되게 긴장하면서 24시간 대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아기였을 때.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그쵸. 아기가 웃을 때는 그냥 따라 웃었던 것 같네요. 저도. 내가 물을 엎질렀어도 그건 나를 위험한 상황에 있게 한 어른들의 책임이었다. 그 시절의 행복이 너무 커서일까?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꾼다. 전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그러므로 성장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러한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포기하면서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까지 3장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내용이 좀 묵직해서 그리고 조용히 머릿속으로 읽고 싶어서 읽다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라이브를 켰어요. 소리내서 읽으면 진도가 너무 늦잖아요. 아직도 100여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해요. 뿌미 선생님. 디지털 배움터에서 또 뵐 수 있나요? 올해도? 나가셨군요. 네,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